병사들 앞에서 음식물 쓰레기 세례를 받으며 짓밟혔던 여군 중령하지만 잠시 후 그녀가 꺼내든 투스타 신분증 한 장에 군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통쾌한 심판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양구의 겨울은 뼈를 깎는 고통과 함께 찾아온다. 해발 1000m가 넘는 고봉들이 병풍처럼 둘러싼 분지는 한 번 들어온 냉기를 결코 놓아주지 않는 거대한 냉장고와도 같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춥고 가장 눈이 많이 내리는 곳. 그곳에 대한민국 육군의 최전방을 수호하는 제21보 병사단, 통칭 백두산 부대가 있었다. 백두산 부대는 그 이름처럼 굳건하고 강인한 기상을 자랑했지만 모든 빛에는 그림자가 따르는 법. 사단의 심장부이자 모든 물자와 행정을 총괄하는 사단 직할대에는 황제라 불리는 사내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황인철 대령. 사단 직할대들을 총괄 지휘하는 막강한 권력자이자 이 험준한 산골짜기에서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한 남자였다. 그의 왕국은 황룡회라 불리는 충직한 수하들에 의해 유지되었다. 황인철의 오른팔인 박성준 중령은 교활한 두뇌로 모든 서류와 장부를 조작해 부패의 흔적을 지웠고 행동대장 격인 최민석 소령은 우락부락한 덩치와 거친 입으로 황인철의 심기를 거스르는 이들을 찍어 눌렀다. 막내인 김도윤 대위는 갓 임관한 장교들의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황룡회의 위세를 과시하며 그들만의 세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 그들은 부대의 유류를 빼돌려 민간에 팔아넘기고 병사들에게 지급될 최신 전투화와 방한 장비를 구형 재고품으로 바꿔치기한 뒤 차액을 착복했다. 심지어 병사들의 식탁에 올라야 할 양질의 부식마저 빼돌려 자신들의 회식 자리나 근처의 유흥가로 흘려보냈다. 병사들은 멀건 국에 딱딱한 밥을 씹으며 혹한의 경계 근무를 섰지만 그들의 고통은 황인철과 황룡회의 주머니를 채우는 자양분이 될 뿐이었다. 이 철옹성 같던 부패의 왕국에 한 줄기 가느다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유난히 매섭던 어느 날 오후였다. 사단 사령부에서 내려온 한 장의 인사명령서. 신임 보급 수송대대 작전과장 강유진 중령. 금일부로 보직을 명받았습니다. 황인철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박성준 중령이 건넨 서류를 거만한 표정으로 훑어보았다. 사진 속의 여자는 단정하게 넘긴 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 날카롭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눈매를 하고 있었다. 강유진이라 육사 출신에 야전에서 구르다 온 모양인데 하필이면 계집을 그것도 보급계에 쳐넣었군. 황인철이 코웃음을 치며 서류를 책상 위로 던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군에 대한 뿌리 깊은 경멸과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이방인에 대한 노골적인 불쾌감이 섞여 있었다. 대령님 듣자 하니 이전 부대에서 워낙 깐깐하게 굴어서 동료들하고 마찰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직인 이쪽으로 밀려난 것 아니겠습니까? 박성준이 아첨하듯 웃으며 말했다. 그들의 눈에 강유진은 그저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패배자일 뿐이었다. 보급 수송대대는 황룡회 부패의 핵심 통로였다. 그곳의 작전과장 자리는 실무에는 밝지만 윗선에 밑보여 진급이 막힌 무기력한 소령이나 중령들이 거쳐가는 곳으로 유명했다. 잘 됐군. 계집이 와서 뭘 얼마나 알겠어. 최 소령한테 말해둬. 괜히 혓바닥 잘못 놀려서 귀찮은 일 만들지 말고 얌전히 책상이나 지키다 가라고 단단히 일러두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 시각 강유진 중령은 낡은 보급 수송대대 건물 앞에 서 있었다. 매캐한 디젤 유증기와 흙먼지가 섞인 공기가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중에 떠도는 것은 단순한 먼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골마 터지기 직전인 부패의 악취였다. 그녀의 진짜 신분은 대한민국 육군 본부 감찰실 직속 특별감찰팀 비수의 팀장. 계급은 중령이 아닌 밤하늘의 별처럼 아득히 높은 소장이었다.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움직이는 그녀의 팀은 군 내부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칼을 꽂아 넣는 임무를 수행했다. 최근 백두산 부대에서 복무 중인 병사들의 익명 제보가 감찰실에 여러 차례 접수되었다. 혹한기 보급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동상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 식사의 질이 인근 부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 그러나 사단 자체 감찰에서는 번번이 이상이 없다는 보고만 올라왔다. 무언가 거대한 힘이 진실을 덮고 있음이 분명했다. 결국 감찰실장과 장관의 극비 승인 하에 강유진은 직접 칼을 잡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과거 야전 지휘관 시절 입었던 부상 악화를 이유로 장기 병가를 낸 것으로 서류를 꾸몄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직인 보급 수송대대 작전과장 강유진 중령으로 신분을 위장하여 부패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충성. 신임 작전과장 강유진 중령입니다. 대대장실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기름진 얼굴의 대대장이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미 황룡회의 일원이었다. 어서 와요, 강중령. 오는 길이 험했을 텐데. 우리 부대가 좀 빡세긴 해도 사람은 다들 좋아. 잘 지내봅시다. 그의 말에는 환영의 온기 대신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라는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다. 강유진은 그저 옅은 미소로 화답하며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낡은 철제 책상과 삐걱거리는 의자. 창밖으로는 수많은 군용 트럭과 지게차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연병장이 보였다. 저 움직임 속에 얼마나 많은 거짓과 탐욕이 숨어 있을까. 그녀의 부임 첫날 최민석 소령이 보란 듯이 그녀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는 문을 노크도 없이 벌컥 열고 들어와 두툼한 서류 뭉치를 그녀의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강중령, 새로 왔으니 업무 파악부터 해야지. 지난 분기 폐기 처리된 군수품 목록인데 수량이랑 품목이 맞는지 오늘 안으로 전부 대조해서 보고해. 그것은 누가 봐도 악의적인 업무 지시였다. 수천 개에 달하는 품목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대조하는 것은 며칠이 걸려도 모자랄 일이었다. 신임 장교에게 부대의 현황을 파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노동으로 기를 죽이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다. 알겠습니다, 최 소령님. 강유진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대답했다. 그녀의 수능적인 태도에 최민석은 역시 계집은 별 수 없다는 듯한 경멸의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다. 하지만 그가 사라지자마자 강유진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서류를 들추지 않았다. 대신 사무실 한쪽 구석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던 한 부사관에게 시선을 돌렸다. 달아빠진 전투복에 세상사에 초월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남자. 보급계의 터줏대감 이진우 상사였다. 이진우 상사. 예, 중령님. 이진우 상사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수많은 장교들이 이곳을 거쳐가는 것을 보아왔다. 정의감에 불타던 초임 장교가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결국 부패에 동화되거나 무기력하게 떠나가는 모습을 지겹도록 목격했다. 그의 눈에 강유진 역시 그들 중 하나일 뿐이었다. 이 부대 병사들 전투와 보급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보통 신임 장교들은 업무 인수인계나 부대 현황 보고를 먼저 요구하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강유진은 가장 밑바닥 병사들의 발부터 물어왔다. 규정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진우 상사는 교과서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그렇습니까? 내가 오면서 위병소 근무 서는 병사를 봤는데 전투와 밑창이 반쯤 달아있더군요. 곧 혹한기 훈련이 시작될 텐데 저런 신발로 버틸 수 있을까요? 강유진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다. 이진우 상사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는 저 여자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것만 같았다. 그건 개인 관리 부실일 겁니다.
그래요? 그럼 식사는 어떻습니까? 오늘 점심 메뉴가 뭐였죠? 돼지고기 김치찌개였습니다. 내가 식당을 지나오면서 보니 김치 국물에 돼지비계 몇 점 떠다니는 것 같던데. 그걸로 고된 훈련을 감당할 체력이 보충이 될까요, 이 상사? 이진우 상사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이 여자 무언가 다르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무기력한 장교가 아니다. 그는 대답 대신 침묵을 택했다. 강유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최민석이 던져주고 간 서류 뭉치로 시선을 돌렸다. 저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저 안에 이 부패한 왕국을 무너뜨릴 첫 번째 실마리가 숨어 있을 터였다.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강유진은 홀로 남았다. 그녀는 서류를 대조하는 대신 자신의 군용 노트북을 열었다. 감찰실장에게만 허용된 최상위 보안 등급의 접속 코드를 입력하자 국방물 자정보 체계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창이 열렸다. 그녀는 백두산 부대에 지난 3년간의 모든 보급 및 불출 기록을 다운로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민석이 던져주고 간 폐기 물품 목록과 교차 분석을 시작했다.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는 가운데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었다. 화면 위로 수많은 데이터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눈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신형 K2C1 소총 300정 폐기 처리. 사유 총열 불량. 강유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신형 소총 300정이 그것도 동일한 사유로 한꺼번에 폐기 처리되었다. 야전에서 총기를 다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절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들어 이진우 상사의 사무실 번호를 눌렀다. 이미 퇴근했을 시간이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덜컥 수화기 너머에서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십니까? 나 강유진 중령입니다. 이 상사 혹시 부대에 있습니까? 퇴근 준비 중입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창고 열쇠 가지고 있죠?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이진우 상사는 직감했다. 이 여자는 지금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고 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 상자의 열쇠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여기서 동조하는 순간 자신 역시 황룡회의 적이 되는 것이었다. 중령님, 밤늦게 창고는 어쩐 일로? 신형 소총 폐기 물품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강유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거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진우 상사는 잠시 망설였다. 매일같이 마주하는 어린 병사들의 지친 얼굴, 그리고 황룡회의 탐욕스러운 웃음이 교차하며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제2보급 창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5분 뒤에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강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백두산의 칼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폭풍의 전주곡처럼 들려왔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밤. 제2보급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이진우 상사의 손에 들린 열쇠에 의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에서는 퀴퀴한 먼지와 기름 냄새가 훅 끼쳐나왔다. 강유진은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섰고 이진우 상사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피며 그녀의 뒤를 따랐다. 이쪽입니다. 이진우 상사가 손전등으로 창고 구석을 비추자 나무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이 보였다. 상자 겉면에는 폐기 대기 물품이라는 붉은색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저것들입니다. 총열 불량으로 반납된 K2C1 소총들. 강유진은 말없이 한 상자에 다가가
쇠 지렛대를 이용해 뚜껑을 열었다. 그러자 잘 닦인 총기 특유의 서늘한 금속 광택이 어둠 속에서도 번뜩였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신품 소총들이었다. 그녀는 한 정을 꺼내 들어 익숙한 동작으로 놀이쇠를 후퇴 전진시키고 가늠자와 가늠쇠를 살폈다. 이 상사, 총 좀 볼 줄 압니까? 볼 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제 청춘을 바쳤습니다. 이진우 상사의 대답에 씁쓸한 자부심이 묻어났다. 그는 강유진이 건넨 소총을 받아들고 총열 내부를 유심히 살폈다. 강선은 마모된 흔적 하나 없이 깨끗했고 어디에서도 불량이라고 할 만한 흠집을 찾아볼 수 없었다. 멀쩡합니다. 아니, 새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겠죠. 이 총들은 폐기된 게 아닐 테니까. 강유진은 다른 상자들도 차례로 열어보았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300정의 소총 모두가 완벽한 상태였다. 이 총들은 서류상으로만 폐기 처리된 겁니다. 그리고 조만간 이 창고에서 사라지겠죠. 아마 민간 총기 밀매업자에게 넘어갈 겁니다. 대신 이 자리에는 진짜 폐기 직전의 낡은 M16 소총들이 채워질 거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군의 생명과도 같은 총기를 그것도 대량으로 빼돌려 팔아넘긴다는 것은 단순한 군수 비리를 넘어선 이적 행위에 가까웠다. 이진우 상사는 할 말을 잃은 채 굳어버렸다.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진실은 그의 상상을 초월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황인철 대령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단 군수참모, 더 나아가 군단, 혹은 그 이상의 윗선까지 연결된 거대한 거미줄이겠죠. 이진우 상사, 당신은 이 거미줄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강유진의 시선이 이진우 상사의 눈을 똑바로 꿰뚫었다. 그것은 추궁이 아닌 확인의 눈빛이었다. 당신도 진실을 알고 있지 않느냐는 무언의 질문이었다. 이진우 상사는 고개를 떨궜다.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모른 척하는 것이 당신과 당신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었겠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진우 상사, 저 총들이 만약 적의 손에 들어간다면 저 총구가 향하게 될 곳은 바로 당신의 아들, 그리고 내 아들들이 복무하는 이 땅의 최전방입니다. 그 말은 이진우 상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그저 평범한 직업 군인이었다. 부패한 상사들의 눈밖에 나지 않고 정년까지 무사히 군 생활을 마치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다. 하지만 강유진의 말은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과 양심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강유진은 더 이상 그를 압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총을 다시 상자 안에 넣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다. 상자 속의 총기들, 상자 겉면의 관리번호, 창고의 전경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빠짐없이 증거로 남겼다. 사진 촬영을 마친 그녀는 이진우 상사에게 말했다. 오늘 밤 나와 이 상사는 이곳에 온 적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 부대 내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강유진이 밤늦게 보급 창고를 드나들었다는 소문은 황룡회의 귀에 들어가지 않을 리 없었다. 그들은 강유진을 향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박성준 중령은 사사건건 그녀의 업무 보고서의 트집을 잡으며 반려했고 최민석 소령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무시하며 업무 협조를 거부했다. 김도윤 대위는 병사들 사이에서 강 중령이 남자 관계가 복잡해서 좌천됐다는 식의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강유진을 고립시키려 했다. 누구도 그녀와 말을 섞지 않았고 그녀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한 투명 인간이 되었다. 하지만 강유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방해는 그녀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었다. 그녀는 사무실에 틀어박혀 지난밤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폐기된 신형 소총,
유류 불출 기록, 부식 납품 내역서, 수많은 데이터 조각들이 그녀의 손에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져 갔다. 황인철은 특정 민간 유류업체와 부식 납품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납품 단가를 부풀려 리베이트를 챙기고 있었다. 빼돌린 군수품은 부산항을 통해 해외로 밀반출되고 있었다. 그 규모는 일개 사단 직할대 수준을 넘어 군 전체를 뒤흔들 수 있을 만큼 거대했다. 강유진은 이 모든 사실을 정리하여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암호화된 통신망을 통해 감찰실장에게 직접 전송했다. 이제 거미줄의 실체는 드러났다. 남은 것은 거미줄의 중심에 있는 독거미 황인철의 목에 비수를 꽂는 일뿐이었다. 며칠 뒤 강유진은 이진우 상사를 조용히 불렀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올려놓았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상사? 이진우 상사는 서류철 표지에 적힌 글자를 보고 숨을 삼켰다. 유류 및 부식 납품 비리 내사 보고서. 그 안에는 황인철과 황룡회가 저지른 모든 비리의 증거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걸 어떻게 해? 이 상사가 며칠 전 실수로 내 책상 위에 두고 간 진짜 장부들 덕분입니다. 강유진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진우 상사는 며칠 전 모두가 퇴근한 뒤 몰래 그녀의 사무실 책상 위에 자신이 숨겨두었던 이중장부 원본을 올려두고 나왔었다. 강유진의 진심이 그의 다쳤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다. 이걸 황인철 대령에게 보고할 생각입니다. 미쳤습니까? 이걸 보는 순간 중령님은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이진우 상사가 경악하며 외쳤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황인철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자수할 기회. 만약 그가 이 기회를 걷어찬다면 그때는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요. 그녀의 눈빛은 비장하리만치 단호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조사가 아니었다. 부패한 권력의 심장부를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다음 날 강유진은 보고서를 들고 황인철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거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유진이 안으로 들어서자 황인철은 소파에 깊숙이 파묻힌 채 시가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박성준 중령과 최민석 소령이 호위하듯 서 있었다. 무슨 일인가 강중령. 또 시시콜콜한 트집 잡으러 온 건가? 황인철이 경멸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강유진은 말없이 보고서를 그의 앞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황인철은 귀찮다는 듯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그러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거만함이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와 당혹감이 번져나갔다. 보고서를 넘기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딴 걸 어디서? 부대 내에 떠도는 소문들을 정리해봤을 뿐입니다, 대령님. 물론 전부 근거 없는 낭설이겠지요. 강유진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황인철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긁었다. 황인철은 보고서를 테이블 위로 집어던졌다. 강유진 내년이 감히 나를 떠보려 들어? 내가 뭘 믿고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단단히 착각한 모양이군. 여긴 내가 있던 온실 같은 곳이 아니야. 여긴 정글이다. 그리고 나는 이 정글의 왕이지.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내가 너 같은 년 하나 처리하는 게 어려울 것 같나? 조용히 쥐 죽은 듯이 있다가 가면 될 것을 굳이 화를 자초하는군. 마지막으로 경고하지. 당장 이 쓰레기 쪼가리들 가지고 꺼져. 그리고 오늘 일은 전부 잊어. 그렇지 않으면 내군 생활이 아주 비참하게 끝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라.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의 뒤에 서 있던 최민석 소령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위협적인 기세를 내뿜었다. 하지만 강유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대령님.
저의 경솔함을 용서하십시오. 그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보고서를 챙겨 집무실을 나섰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황인철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역시 계집은 겁을 주면 찍소리도 못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강유진의 고개 숙인 얼굴에 어떤 표정이 떠올라 있었는지를.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결의에 찬 미소였다. 마지막 기회는 끝났다, 황인철. 그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황인철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왔을 뿐. 이제 남은 것은 가장 화려하고 가장 처절한 방식으로 그들을 심판하는 일뿐이었다. 황인철은 강유진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 단순한 협박으로는 그녀의 길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자존심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완전히 짓밟아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는 박성준과 최민석을 보며 음흉하게 웃었다. 내일 점심시간 전 장병 식당에서 아주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펼쳐질 거다. 다들 기대하라고.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앞에 둔 독사처럼 잔인하고 교활하게 번뜩이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백두산 부대의 심장부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점심시간. 백두산 부대의 전 장병 식당은 평소와 다름없이 붐볐다. 훈련을 마친 수백 명의 병사들이 배식구 앞에 길게 줄을 서 있었고 식당 내부는 왁자지껄한 소음과 음식 냄새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활기찬 분위기 속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어제 강유진 중령이 황인철 대령의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굳은 얼굴로 나왔다는 소문이 하룻밤 사이에 부대 전체에 퍼져나갔기 때문이었다. 강유진은 혼자 식판을 들고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주위에는 아무도 앉으려 하지 않아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쳐진 섬처럼 덩그러니 비어 있었다. 그녀는 묵묵히 식사를 시작했다. 오늘의 메뉴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멀건 김치찌개와 몇 가지 부실한 반찬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식당 문이 활짝 열리며 황인철 대령이 황룡회 멤버들을 이끌고 위풍당당하게 들어섰다.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병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부동자세로 충성을 외쳤다. 황인철은 그들의 경례를 거만하게 받으며 식당 안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구석에 홀로 앉아있는 강유진에게 고정되었다. 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미소였다. 황인철과 그의 무리는 배식도 받지 않은 채 곧장 강유진의 테이블로 향했다. 쿵, 쿵, 쿵. 그들의 전투화가 식당 바닥을 울리는 소리가 모든 이의 심장을 짓누르는 듯 했다. 그들은 강유진의 테이블을 포위하듯 둘러쌌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박성준 중령이었다. 그는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말했다. 아이고 강 중령. 식사는 입에 맞으십니까? 우리 백두산 부대 병사들은 아주 만족하면서 먹고 있는데 혹시 입맛이 까다로우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최민석 소령과 김도윤 대위가 낄낄거리며 웃었다. 명백한 조롱이었다. 강유진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박성준을 쳐다보지도 않고 소파에 앉아있는 황인철을 똑바로 응시했다. 대령님, 용무가 있으시면 식사 후에 말씀하시죠. 병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선을 넘지 말라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경고는 오히려 황인철의 오기를 자극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유진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병사들이 보고 있어서 어쨌다는 거지. 보급계에서 펜대나 굴리던 년이 뭘 안다고 감히 나한테 훈계질이야? 년이라는 노골적인 비속어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병사들은 경악하며 숨을 죽였다.
아무리 부대 내의 권력자라지만 수백 명의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여군 상급자에게 저런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강유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대령님, 지금 하신 말씀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책임? 이 부대에서 내가 바로 법이고 책임이다. 내년이야말로 분수를 알아야지.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는 모르겠지만 감히 내 왕국에 발을 들였으면 내 법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니겠나? 황인철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다. 그는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강유진을 짓밟고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과시하는 이 순간을. 그는 옆에 서 있던 최민석 소령에게 턱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최민석은 기다렸다는 듯 강유진이 반쯤 먹던 식판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식판 위에 남아있던 김치찌개 국물이 강유진의 전투복 위로 튀었다. 강유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그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분노가 실렸다. 하지만 그 모습이 황인철에게는 더욱 큰 쾌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강유진의 턱 밑까지 얼굴을 들이밀고 증오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니년이 뭔데 감히 우리 백두산 부대를 감찰해. 그리고 다음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황인철이 최민석의 손에 들려있던 식판을 빼앗아 들고 그대로 강유진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다. 촤아그. 붉은 김치찌개 국물과 밥알, 반찬 찌꺼기들이 그녀의 머리와 얼굴, 어깨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단정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카락은 흉하게 엉겨붙었고 하얀 밥알이 뺨에 달라붙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다. 식당 안의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시간마저 멈춘 듯 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다. 황인철은 텅 빈 식판을 바닥에 내던지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크하하. 꼴 좀 보시지. 이게 바로 분수도 모르고 날뛰는 년의 말로다. 똑똑히들 봐둬라. 앞으로 내 심기를 거스르는 자는 누구든 이렇게 될 테니. 박성준과 최민석, 김도윤 역시 경멸과 조소가 가득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텅 빈 식당을 악마의 노래처럼 채웠다. 강유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멍하니 서서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음식물 찌꺼기를 그대로 맡고 있었다. 굴욕감, 분노, 수치심 온갖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다. 마치 감정이 마비된 사람처럼. 그녀의 침묵은 황룡회에게는 굴복의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그들은 이제 이 여자가 완전히 끝났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 가장 무서운 법이라는 것을. 얼마나 지났을까? 길고 긴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 마침내 강유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음식물로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 하지만 그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눈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빛을 띠고 있었다. 그 안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차갑고 공허한 냉기만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보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섬뜩하고 기이한 미소였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얼굴에 붙은 밥알을 떼어냈다. 그리고 나직하지만 식당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황인철 대령. 그녀의 목소리에 황인철의 웃음이 멎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그녀는 한 걸음 황인철에게 다가섰다.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기세는 오히려 황인철을 압도하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을 당신은 평생, 아니 죽어서까지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녀의 말에는 살기마저 느껴졌다.
황인철은 순간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저 여자의 눈빛,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본능적인 경고가 그의 뇌리를 스쳤다. 뭐라고? 인연이 미쳤나? 최민석 소령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하지만 강유진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황인철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내가 누군지 알아? 그녀는 전투복 상의 안주머니에 천천히 손을 넣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낡은 가죽 지갑 하나를 꺼내 들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의 손에 들린 지갑에 집중되었다. 강유진은 지갑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신분증을 꺼내 황인철의 눈앞에 던지듯 내밀었다. 내 놈이 감히 누구에게 쓰레기를 퍼부었는지 그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봐. 황인철은 마지못해 신분증으로 시선을 돌렸다. 사진 속에는 분명 강유진의 얼굴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이 사진 옆에 적힌 이름과 계급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호흡이 멎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신분증에 적힌 계급은 중령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2개의 별 소장 계급장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리고 이름과 직책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본부 감찰실장 소장강 이호 진. 시간이 멈췄다. 아니, 어쩌면 시간만이 흐르고 세상의 모든 것이 정지해버렸는지도 몰랐다. 식당 안 수백 명의 병사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경악과 불신이 뒤섞인 눈으로 눈앞의 광경을 응시했다. 그들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황인철 대령의 손에 들린 믿을 수 없는 문자가 새겨진 신분증에 소장 강유진, 대한민국 육군 본부 감찰실장, 2개의 별. 그것은 일개 대령 따위는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는 하늘의 무게와도 같은 계급이었다. 황인철의 뇌는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의 눈은 신분증의 글자를 몇 번이고 다시 훑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망막에 새겨진 글자들은 비웃음처럼 선명했고 그의 상식과 오만,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거짓말. 그의 입에서 간신히 새어나온 것은 의미를 잃은 쇳소리였다. 거짓말이라고? 위조된 신분증이라는 건가? 강유진의 목소리는 얼음 송곳처럼 그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여전히 머리와 얼굴에 음식물 쓰레기를 뒤집어 쓴 끔찍한 모습이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더럽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 모습은 부패의 상징인 황인철이 숭고한 존재에게 가한 신성 모독처럼 보였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계급장을 넘어선 절대적인 존재감 그 자체였다. 좋다.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겠다면 귀로 확인시켜주지. 강유진은 품에서 위성전화기를 꺼내 들었다. 군의 최고 위급 지휘관들에게만 지급되는 그 어떤 통신 방해에도 구애받지 않는 직통 회선이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번호를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뚜루루르 뚜루루르. 짧은 연결음이 2번 울리고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터져나왔다. 충성. 사단장 소장 박진수입니다. 장군님 무슨 일이십니까? 사단장. 백두산 부대의 최고 지휘관. 황인철에게는 하늘과도 같았던 존재. 그 사단장이 장군님이라는 극존칭과 함께 마치 부모의 안부 전화를 받은 아이처럼 긴장하고 있었다. 식당 안의 모든 간부들과 병사들은 저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그들의 충격은 이제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다. 강유진의 입술이 차갑게 열렸다. 나 육군 본부 감찰실장 강유진 소장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백두산의 겨울보다 더 혹독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박진수 소장, 지금 당장 사단 헌병대 전 병력을 이끌고 5분 내로 전 장병 식당으로 집결시켜라. 내 눈앞에 도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정확히 300초다. 만약 1초라도 늦는다면 자네의 목부터 먼저 날아갈 줄 알아라. 이건 명령이다. 예, 알겠습니다.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충성. 사단장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전화가 끊기자 식당 안에는 다시 한번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황인철은 이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꿈도 거짓도 아니었다. 자신이 저지른 짓이 무엇인지를, 자신이 건드린 존재가 누구인지를. 그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했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원초적인 공포가 온몸을 지배했다. 그의 시선이 주변의 황룡회 멤버들에게 향했다. 박성준 중령은 이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인물이었다. 상황 파악이 끝난 그는 지금 이 순간 어떻게든 황인철과의 연결 고리를 끊어내고 살아남을 방법만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최민석 소령은 거대한 바위 같던 몸을 어쩌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의 뇌는 복잡한 사고를 거부했다. 그저 죽었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강유진의 머리에 직접 식판을 들이부은 자신의 손이 원망스러웠다. 김도윤 대위는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엉덩방아가 식당의 정적을 깨뜨렸다.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나, 황인철 대령? 강유진이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황인철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자, 잘못했습니다. 장군님,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그는 비굴하게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 황제로 군림하던 남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목숨을 구걸하는 한 마리 비참한 벌레가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강유진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목숨? 내 놈이 지금까지 짓밟아 온 우리 젊은 병사들의 목숨값은 뭘로 치를 생각이었나. 내 놈의 더러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이 혹한의 땅에서 굶주리고 헐벗어야 했던 내 새끼들의 고통은 어떻게 보상할 건가. 그녀의 목소리가 서서히 높아졌다. 그 안에는 사무치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내 놈에게 자비는 없다. 군법이 내 놈에게 허락하는 가장 무겁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게 될 거다. 내 놈의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주지. 내 놈이 군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그 순간 식당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수십 개의 전투화가 땅을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5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다. 문이 박살나듯 열리고 완전 무장한 헌병들이 식당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황인철과 황룡회 멤버들을 포위했다. 곧이어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박진수 사단장이 강유진의 앞에 서서 허리가 부러져라 경례를 붙였다. 추 충성. 사단장 소장 박진수. 명받았습니다. 그는 차마 음식물 쓰레기를 뒤집어 쓴 강유진의 모습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강유진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황인철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심판의 명령을 내렸다. 황인철 대령, 박성준 중령, 최민석 소령, 김도윤 대위. 의상 4명. 그녀가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들의 어깨는 움찔거리며 움츠러들었다. 현시간부로 전원 직위 해제한다. 또한 군수품 횡령 및 불법 유출, 직권 남용, 부하 및 상급자 모욕, 그리고 군의 근간을 뒤흔든 군사 반란 및 이적 행위의 혐의를 적용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체포하라. 강유진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헌병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그들의 팔을 뒤로 꺾고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철컥, 철컥, 철컥.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는 그들의 군 생활, 아니, 인생 전체의 종지부를 찍는 사망 선고와도 같았다. 억울합니다. 장군님, 저는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박성준이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이게 같은 년. 황인철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세우려는 듯 욕설을 퍼부었지만 헌병의 개머리판에 등을 가격당하고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다. 그들의 비참한 몰골은 방금 전까지 그들이 보여주었던 오만한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황룡회가 완전히 제압되자 강유진은 식당 안을 둘러보았다. 수백 명의 병사들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닌 경외와 희망의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썩어 빠진 권력이 무너지는 모습을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그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어떤 정신교육보다도 강렬한 경험이었다. 강유진은 병사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오늘 너희들은 부끄러운 것을 보았다. 하지만 동시에 불의는 결코 정의를 이길 수 없다는 것도 보았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에 묻은 음식물 찌꺼기를 손으로 훔쳐냈다. 나는 오늘 너희들에게 이 모습을 보인 것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자들은 저들처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 그리고 그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자들이다. 그녀의 시선이 식당 안의 다른 간부들을 향했다. 그들은 모두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오늘부터 202산 부대에 대한 전면적인 감찰을 실시한다. 작은 먼지 하나까지 전부 털어낼 것이다. 부패에 연루된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는 자에게는 다시 한번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되찾을 기회를 주겠다. 그녀의 말은 채찍이자 동시에 당근이었다. 나는 너희들이 자랑스러운 백두산 부대의 용사로서 떳떳하고 명예롭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되찾아줄 것을 약속한다. 그녀의 선언이 끝나자 식당 안에서 누군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와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억눌려왔던 서름과 분노의 표출이자 새로운 희망을 향한 열렬한 환호였다. 강유진은 그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식당을 나섰다. 밖에는 사단장과 참모들이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장군님 숙소와 씻을 곳을. 그런 건 나중에. 지금 당장 황인철의 집무실과 자택, 그리고 황룡회 멤버들의 사무실과 숙소를 전부 폐쇄하고 증거를 확보해라. 단 하나의 서류, 컴퓨터 파일 하나도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사단장이 다급하게 명령을 내리는 동안 강유진의 눈은 저 멀리 눈 덮인 백두산의 정상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이 부대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거미줄을 만들어낸 독거미의 본체를 찾아내 그 심장을 향해 비수를 꽂아야만 했다. 심판의 별은 이제 막 떠올랐을 뿐이었다. 황인철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강유진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백두산 부대는 거대한 수술대에 오른 환자처럼 해부되기 시작했다. 그녀가 비수팀의 존재를 드러내자 민간인 복장으로 부대 곳곳에 잠입해 있던 최정예 감찰 요원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사단 헌병대와는 차원이 다른 냉철하고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부대 전체를 장악해 나갔다. 사단장 박진수 소장은 자신의 지휘권을 사실상 강유진에게 위임한 채 그녀의 지시에 따라 헌병 인력을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목이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처지였다.
자신의 관할 부대에서 이런 엄청난 부패 스캔들이 터졌다는 것은 그 역시 지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강유진은 사단장 집무실을 임시 지휘 통제실로 삼았다. 그녀는 샤워를 마치고 깨끗한 전투복으로 갈아입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아까 식당에서보다 더욱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현재 상황 보고해. 예. 황인철 대령 포함 황룡회 4명의 사무실 및 개인 숙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완료했습니다. 다량의 현금과 금품, 차명계좌 내역, 그리고 민간업자와의 거래를 암시하는 이중 장부를 확보했습니다. 비수팀의 요원이 서류 뭉치를 내밀며 보고했다. 특히 황인철의 집무실 비밀 금고 안에서는 향후 2년간의 군수품 밀반출 계획서와 함께 상납 리스트로 추정되는 수첩이 발견되었습니다. 상납 리스트? 강유진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가 수첩을 받아들자 그 안에는 현역 장성들의 이름과 직책, 그리고 날짜와 금액으로 보이는 숫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백두산 부대를 넘어 군단, 심지어 육군 본부의 고위급 인사들의 이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 봐 역시 꼬리가 아니라 몸통의 일부였군. 강유진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다. 황인철은 그저 이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중간 관리자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취조는 어떻게 되어가나? 황인철은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셋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박성준 중령은 모든 것을 자백하고 감형을 받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중입니다. 박성준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황인철의 입을 여는 열쇠는 그놈이 쥐고 있을 거다. 강유진의 지시에 따라 취조실의 압박 강도는 더욱 높아졌다. 취조실 안 박성준 중령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앞에 앉은 젊은 감찰 장교 앞에서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저는 정말 대령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유류를 빼돌려 민간 주유소에 파는 것, 병사들 부식을 빼돌려 근처 식당에 넘기는 것 모두 황 대령님의 지시였습니다. 저는 그냥 장부를 조작하고 서류를 꾸몄을 뿐입니다. 신형 소총 300정을 밀매업자에게 넘긴 것도 황인철의 지시였나? 네, 맞습니다. 그건 상부와도 연결된 일이었습니다. 저희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군단 군수참모부의 모 준장님께서 직접 라인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증언들. 박성준의 입을 통해 지난 몇 년간 백두산 부대를 중심으로 벌어진 부패의 실체가 거대한 산사태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의 자백은 황인철의 모든 방어막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같은 시각 다른 취조실에서 버티고 있던 황인철은 박성준의 자백 영상이 재생되자 결국 무너져 내렸다. 믿었던 오른팔의 배신은 그에게 그 어떤 고문보다 더 큰 충격이었다. 저 적의 자식. 그는 더 이상 버틸 힘을 잃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다. 자신에게 뇌물을 받고 비리를 눈감아준 상급자들의 이름, 함께 범죄를 공모했던 동료들의 이름, 그리고 이 부패 카르텔의 정점에 있는 그림자의 존재까지. 한편 강유진은 조용히 이진우 상사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굳은 얼굴로 들어온 이진우 상사는 그녀의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상사 덕분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강유진은 그가 몰래 가져다 놓았던 이중 장부 원본을 들어보였다. 두렵지 않았습니까? 만약 내가 황인철과 한패였다면 이 상사는 군 생활이 끝나는 것은 물론 목숨까지 위험했을 텐데. 이진우 상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달아빠진 전투화를 신고 경계 근무에 나서는 제 아들 뻘 되는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 역시 군인이기 이전의 아버지입니다. 더 이상 제 아이들이 저런 쓰레기들 밑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강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당신 같은 군인이 있기에 우리 군은 아직 희망이 있는 겁니다. 고맙소, 이 상사. 당신의 용기는 절대 헛되지 않을 거요. 그녀는 이진우 상사에게 1계급 특진과 보국 훈장을 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불의에 맞선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는 반드시 포상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철칙이었다. 몇 시간에 걸친 취조와 압수수색 끝에 부패의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황인철의 요새는 외부가 아닌 가장 신뢰했던 내부의 배신과 숨겨져 있던 양심의 목소리에 의해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강유진은 지휘 통제실의 거대한 상황판 앞에 섰다. 상황판에는 황인철의 상납 리스트와 자백을 토대로 작성된 인물 관계도가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백두산 부대를 시작으로 군단, 군사령부, 그리고 육군 본부의 핵심 부서까지. 거미줄은 군 전체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팀원 전체 소집해. 그녀의 목소리에 비수팀 요원들이 일제히 그녀를 주목했다. 지금부터 2단계 작전을 개시한다. 여기 이름이 적힌 놈들 단 한 놈도 빠짐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체포한다. 저항할 경우 발포도 허가한다. 그녀의 손가락이 관계도 중앙에 있는 한 인물의 사진을 가리켰다. 특히 이자 육군 본부 군수참모부장. 부패 카르텔의 정점으로 추정된다. 내가 직접 잡으러 간다. 그녀의 선언에 요원들의 눈에 불이 붙었다. 이것은 단순한 감찰 활동이 아니었다. 군의 암적인 존재들을 뿌리 뽑기 위한 거대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작전명 정화의 불길. 지금부터 시작한다. 강유진의 명령과 함께 수십 명의 비수팀 요원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목표를 향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백두산 부대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정화의 불길이 되어 대한민국 군 전체를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요새는 무너졌다. 이제는 그 요새를 지탱하고 있던 썩은 기둥들을 차례차례 불태워버릴 시간이었다. 그날 새벽 대한민국 육군은 건군 이래 유례없는 대규모 숙군 작업에 휩싸였다. 강원도 양구의 백두산 부대에서 시작된 정화의 불길 작전은 어둠을 틈타 전국 각지의 군부대로 번져나갔다. 강유진의 비수팀은 각 부대 헌병대와의 공조 아래 한치의 오차도 없는 동시다발적인 체포 작전을 개시했다. 강원도 화천의 칠성부대에서는 군단 군수참모 준장이 자신의 관사에서 내연녀와 함께 있다가 잠옷 바람으로 끌려 나왔다. 경기도 포천의 맹호부대에서는 인사비리에 연루된 연대장급 대령 2명이 긴급 체포되었다. 대전 계룡대의 육군본부에서는 황인철의 배후로 지목된 군수참모부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새벽운동을 마치고 들어오다 복도에서 수갑을 차야 했다. 이거 뭐하는 짓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별 3개짜리 중장이었던 그는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강유진이 직접 내민 국방부 장관 직인이 찍힌 체포영장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당신이 누군지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잡으러 온 겁니다. 이 나라의 좀벌레 같은 인간. 강유진의 차가운 말에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떨궜다. 하룻밤 사이에 별을 단 장군 3명을 포함 수십 명의 영관급 장교들이 군복을 벗고 죄수복을 입게 되었다. 군 지휘 체계에 엄청난 공백이 생겼지만 국방부 장관과 참모총장은 강유진에게 전적인 신뢰를 보내며 작전을 지원했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 없이는 새 살이 돋아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충격적인 소식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백두산 부대 여군 중령, 알고 보니 군 비리 척결의 화신, 투스타의 위장 잠입, 군 전체를 뒤흔들다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강유진은 순식간에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강유진은 외부의 소란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임무에만 집중했다. 그녀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에 백두산 부대를 완벽하게 정상화시키는 것이었다. 대규모 숙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백두산 부대에는 놀라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병사들의 식단이었다. 강유진의 지시로 긴급 보급된 양질의 식재료들이 식당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돼지고기가 듬뿍 들어간 진짜 김치찌개, 신선한 야채, 그리고 후식으로 나오는 시원한 아이스크림까지. 병사들은 난생 처음 경험하는 황제의 식사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보급품 창고도 새롭게 채워졌다. 황룡해가 빼돌렸던 신형 전투화와 방한복, 최신형 K2C1 소총이 모든 병사에게 지급되었다. 달아빠진 군화를 벗고 새 전투화의 끈을 조여 매는 병사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희망이 가득했다. 강유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부대 내에 소원 수리함 대신 직통 보고함을 설치했다. 어떤 병사든 부조리를 겪거나 건의 사항이 있을 경우 자신의 이름을 걸고 감찰실장인 자신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처음에는 눈치를 보던 병사들도 몇몇 용기 있는 병사들의 보고가 즉각적으로 처리되고 포상까지 받는 것을 보자 너도 나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분대장이 상습적으로 폭언을 합니다. 행보관이 개인적인 용무에 병사들을 동원합니다. 사소하지만 병사들을 병들게 하던 부조리들이 하나씩 뿌리 뽑혔다. 지휘관들은 이제 병사들의 눈치를 보게 되었고 함부로 권력을 남용할 수 없게 되었다. 부대의 주인은 부패한 간부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병사들이라는 인식이 부대 전체에 퍼져나갔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이진우 상사가 있었다. 1계급 특진하여 원사가 된 그는 강유진의 신임 아래 새로운 보급관으로 임명되어 부대의 살림을 책임지게 되었다. 그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누구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물자를 관리했고 병사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참된 군인으로 거듭났다. 며칠 뒤 백두산 부대 연병장에서는 전 사단 장병이 모인 가운데 황인철과 황룡의 일당 및 부패 연루자들에 대한 공개 재판 결과가 발표되었다. 주범 황인철은 군사 기밀 유출 및 이적죄, 특수횡령, 직권남용 등 수십 개의 죄목이 적용되어 종신형을 선고받고 모든 계급과 훈장이 박탈되었다. 나머지 황룡회 멤버들과 부패 연루자들 역시 수십 년의 징역형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강유진은 단상에 올라 그들의 판결문을 직접 낭독했다. 이들은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 반역자들이다. 이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은 이 땅의 모든 군인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다. 군복의 무게를 망각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파멸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경고 말이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연병장을 가득 메운 장병들의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부패한 과거와의 완벽한 단절을 선언하고 새롭게 태어날 백두산 부대의 미래를 축복하는 희망의 함성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강유진은 부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눈 덮인 관측 소호피에 올랐다. 매서운 칼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그녀의 곁으로 박진수 사단장이 다가와 커피를 건넸다. 그는 이번 사태의 지휘 책임을 물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강유진이 그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반성의 태도를 참작해 주어 감봉 처분으로 그칠 수 있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장군님. 감사는 내가 아니라 저 아래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우리 병사들에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저 멀리 비무장지대 너머의 북녘 땅을 바라보았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최전선.
이곳에서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기와 명예는 그 어떤 최첨단 무기보다 중요한 전략 자산이었다. 강유진은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녀가 뿌린 정화의 불길은 이제 새로운 지휘관과 병사들의 손에 의해 계속 타오를 것이었다.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한민국 군 전체에 숨어있는 또 다른 황인철들을 찾아내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아야 했다. 그녀는 양구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맹세했다. 당신 같은 기생충들로부터 이 군복의 명예를 지키는 것. 그것이 내 존재 이유다. 정화의 불길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욱 거세게 타올라 이 땅의 모든 어둠을 남김없이 불태워버릴 때까지. 그녀 심판의 별이 떠있는 한. 백두산 부대에 몰아쳤던 피의 숙청은 대한민국군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강유진 소장의 이름은 부패를 척결하는 정의의 여신처럼 추앙받았고 국민들은 오랜만에 군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태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는 강유진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한 일은 그저 거대한 암초의 일부를 부숴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괴물은 여전히 깊고 어두운 바닷속에 몸을 숨긴 채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낼 다음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복귀한 그녀를 기다린 것은 수많은 찬사와 훈장이었지만 그녀는 그 모든 영광을 뒤로 한 채 감찰실 지하에 위치한 비수팀의 비밀 벙커로 향했다. 그곳의 거대한 상황판에는 황인철과 그 일당에게서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그려진 끔찍하리만치 거대한 부패의 네트워크가 도시의 지도처럼 펼쳐져 있었다. 황인철과 체포된 장성들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이름이 있습니다. 팀의 분석관이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의 포인터가 가리킨 곳은 관계도의 가장 상층부, 모든 화살표가 결국 그를 향하고 있는 단 하나의 정점이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름도 사진도 없었다. 오직 수문장이라는 코드네임만이 적혀 있을 뿐이었다. 수문장. 군 내부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와 인사를 승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흔적도 없이 덮어버리는 최종 결제자라고 합니다. 황인철은 그에게 정기적으로 수익의 절반을 상납했으며 그 대가로 절대적인 보호를 약속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합니다. 목소리 한 번 들어본 적 없고 오직 암호화된 메시지를 통해서만 지시를 받는다고 합니다. 강유진의 미간이 좁혀졌다. 완벽한 유령.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부패의 설계자. 이 정도 규모의 카르텔을 은폐하고 통제하려면 군 정보기관과 감찰 라인까지 손에 쥐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최소 별셋, 아니 넷 이상의 최고 위급 인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유진의 말에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4개의 별 대장. 그것은 대한민국 군에 단 8명밖에 존재하지 않는 살아있는 전설이자 권력 그 자체였다. 그들을 상대로 싸움을 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을 넘어 바위를 향해 스스로 몸을 던지는 것과 같은 무모한 일이었다. 강유진은 며칠 밤낮으로 벙커에 틀어박혀 수문장의 실체를 추적했다. 그녀는 군 내부의 모든 인사 기록과 재산 변동 내역, 과거 작전 기록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용의선상에 오른 몇몇 대장들은 모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군인들이었다. 청렴하고 강직하며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지극하다고 정평이 난 인물들.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기분이었다. 그러던 중 뜻밖의 곳에서 연락이 왔다. 국방부 장관을 건너뛰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직접 그녀를 호출한 것이었다. 강유진 장군, 이번 백두산 부대 건은 정말 눈부신 성과였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장군의 용기와 결단력에 크게 감명받으셨습니다. 청와대 안보수석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그녀를 맞았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군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대북 대비 태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길게 늘어놓았다. 그러니 강 장군, 이제 이쯤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군의 안정을 되찾는데 힘써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수문장인이 뭐니 하는 실체 없는 그림자를 줬다가 군 전체가 흔들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그것은 칭찬의 형식을 빌린 명백한 압력이었다. 수문장의 힘은 이미 군을 넘어 국가 권력의 최상층부까지 뻗어 있었던 것이다. 안보수석님, 썩은 고름을 그대로 두면 결국 팔다리를 잘라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그 고름을 짜내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강유진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대답했다. 안보수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청와대에서 나온 강유진은 확신했다. 수문장은 자신의 존재를 눈치챘고 이제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부터 군 안팎에서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언론에서는 강유진 장군의 과잉 수사가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비판적인 칼럼이 실리기 시작했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그녀의 감찰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녀를 영웅으로 만들었던 여론이 교묘한 공작에 의해 서서히 등을 돌리고 있었다. 심지어 국방부 장관은 그녀를 조용히 불러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라는 파격적인 영전 자리를 제안했다. 군 경력 최고의 영예이자 모든 장군이 꿈꾸는 자리였다. 하지만 그 자리는 화려한 감투일 뿐 군 내부의 비리를 감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은 전혀 없는 허울뿐인 자리였다. 그녀를 사건에서 떼어놓으려는 고도의 회유책이었다. 장관님, 저는 제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강유진이 단호하게 거절하자 장관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강 장군, 당신이 싸우려는 상대는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닐지도 모르네. 그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 역시 거대한 힘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다. 강유진은 완벽하게 고립되고 있었다.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기분이었다. 적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거대한 안개를 피워 올려 그녀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그날 밤 벙커에서 홀로 고뇌하던 강유진의 머릿속에 한 가지 가능성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모두가 완벽하다면 그 완벽함 자체가 함정일 수 있다. 그녀는 용의선상에 오른 대장들의 자료를 다시 화면에 띄웠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훑기 시작했다. 재산, 가족관계, 진급과정, 과거 인연.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한 인물의 프로필에서 멈췄다. 합동참모의장, 대장 윤태석.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오직 자신의 능력만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 강직한 성품과 탁월한 전략적 식견으로 군 내부는 물론 국민들에게까지 높은 신망을 얻고 있는 살아있는 신화. 그의 군 경력은 단 하나의 오점도 없이 완벽했다.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보일 정도였다. 강유진은 그의 가족 관계란을 확대했다. 아내, 아들 하나. 특이사항 없음. 하지만 그녀는 과거 다른 사건 파일에서 그의 아내 이름을 본 기억이 있었다. 그녀는 데이터베이스를 뒤져 수년 전 종결된 방산 비리 사건 파일을 찾아냈다. 그 사건의 중심에는 세진무역이라는 작은 무역회사가 있었다. 당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무혐의로 종결되었지만 그 회사의 대표 이름이 낯익었다. 최동훈. 그리고 윤태석 합참의장의 아내 윤지수의 결혼 전 이름은 최지수였다. 최동훈은 바로 그녀의 친오빠, 즉 윤태석의 처남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윤태석의 공식 인사 파일 어디에도 처남의 존재는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이 분명했다. 찾았다. 강유진의 입에서 나직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괴물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즉시 비수팀 요원들에게 세진무역과 대표 최동훈에 대한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치라는 지시를 내렸다. 바로 그때 그녀의 직통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청와대 안보수석이었다. 강 장군, 지금 즉시 청와대로 들어오게. 대통령께서 직접 장군을 만나길 원하시네. 올 것이 왔구나. 강유진은 직감했다. 이것은 수문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최후 통첩이라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권총을 허리에 차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안개를 걷어내고 그림자와 직접 마주할 시간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권력의 심장부 청와대를 향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지옥의 문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청와대 집무실의 공기는 묵직하고 서늘했다. 대통령은 자리에 없었다. 강유진을 맞은 것은 안보수석과 낯선 얼굴의 민정수석이었다. 그들은 국가의 안위와 군의 미래를 거론하며 그녀에게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줄 것을 종용했다. 그것은 사실상 수사 중단 명령이었다. 강 장군, 당신이 좇는 그림자는 실체가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당신의 수사로 인해 생기는 국론 분열과 군의 동요는 실체하는 위협이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는 명백하지 않소? 민정수석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그녀의 명예를 겨누었다. 그녀를 마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분열주의자로 몰아가는 교묘한 화법이었다. 저는 군인입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명예뿐입니다. 강유진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대답했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다. 그녀는 경례를 붙이고 묵묵히 집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등 뒤로 차가운 두 쌍의 눈이 꽂히는 것이 느껴졌다. 이제 그들은 그녀를 더 이상 회유의 대상이 아닌 제거해야 할 적으로 간주할 것이 분명했다. 벙커로 복귀한 강유진은 곧바로 작전 회의를 소집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정면 대결로는 승산이 없어. 놈의 꼬리 최동훈을 먼저 잘라내야 한다. 이미 비수팀은 최동훈과 세진무역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였다. 세진무역은 서류상으로는 평범한 군납업체였지만 그 실체는 윤태석의 거대한 비자금을 세탁하고 관리하는 돈세탁 창구였다. 황인철 같은 하부 조직이 빼돌린 군수품을 해외로 밀반출하고 무기 중개상에게 뒷돈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역할도 맡고 있었다. 최동훈은 성격이 오만하고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인물입니다. 자신의 뒤에 윤태석이라는 거대한 셔틀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신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분명 미끼를 던지면 물 겁니다. 강유진은 위험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했다. 바로 함정 수사였다. 비수팀은 해외의 무기상으로 위장하여 최동훈에게 접근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며 남기고 간 최신의 불용 무기들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싶다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던졌다. 물론 그런 무기는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돈에 눈이 먼 최동훈은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심지어 K-59 자주포의 설계 도면까지 구해줄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다. 며칠 뒤 약속 장소인 인천항의 한 폐창고. 최동훈은 의기양양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비수팀의 베테랑 요원 2명이 무기상으로 위장하여 그를 맞았다. 창고 안에는 그들이 준비한 가짜 무기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하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건은 보시다시피 확실합니다. 약속한 K-59 설계도면도 여기 가져왔습니다. 최동훈은 의심 없이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흔들어 보였다. 국가 1급 기밀에 해당하는 군사 기밀을 마치 시장 물건 팔듯 흥정하는 그의 모습은 추악하기 그지없었다. 좋습니다. 그럼 계약금부터 확인하시죠. 위장 요원이 돈 가방을 열어 보이는 순간
주변에 잠복해 있던 다른 요원들이 일제히 셔터를 눌렀다. 돈 가방을 확인하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짓는 최동훈의 얼굴, 그의 손에 들린 USB,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증거로 기록되고 있었다. 최동훈 씨, 당신 뒤에 있는 윤태석 장군이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듣기로는 요즘 감찰실에 어떤 여자 때문에 군 내부가 시끄럽다던데. 위장 요원이 결정적인 미끼를 던졌다. 최동훈은 코웃음을 쳤다. 그 강유진이라는 미친년 말입니까? 걱정 마십시오. 이미 우리 매형께서 손을 다 써놨습니다. 제 아무리 별 2개 달고 설쳐봐야 4개짜리 앞에서는 강아지일 뿐입니다. 곧 있으면 알아서 꼬리 내리거나 아니면 목이 날아가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이 나라 군대는 우리 매형, 윤태석 장군님의 손바닥 안에 있으니 안심하시라고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유진이 그토록 기다렸던 윤태석의 이름이 그의 입에서 직접 언급되는 그 순간. 증거 확보. 이제 그만 연극을 끝내지. 무전기를 통해 강유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위장 요원들이 최동훈을 셔틀하기 위해 움직이려는 찰나, 기이그. 폐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굉음과 함께 열리며 수십 개의 눈부신 전조등 불빛이 창고 안을 대낮처럼 밝혔다. 동시에 검은색 특수전 전투복을 입은 무장군인들이 섬광탄과 연막탄을 터뜨리며 순식간에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꼼짝 마. 국군 기무사령부다. 전원 무기 버리고 투항하라. 기무사. 군 내부의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군인들을 사찰하는 막강한 권력기관. 그리고 그 기무사령관은 윤태석의 가장 충직한 신복이었다. 윤태석이 자신의 꼬리를 자르기 위해, 아니 강유진의 숨통을 끊기 위해 자신의 사냥개들을 풀어놓은 것이었다. 젠장 함정이다. 비수팀 요원들이 소리치며 엄폐물을 찾았다. 탕, 타타탕. 고요했던 폐창고는 순식간에 총성과 섬광이 난무하는 전쟁터로 변했다. 비수팀 요원들은 최정예 요원들이었지만 압도적인 수의 기무사 병력을 상대로는 역부족이었다. 팀장님, 포위됐습니다. 퇴로가 없습니다. 요원의 다급한 외침이 무전기를 찢을 듯 울렸다. 최동훈은 기무사 요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경멸과 조소가 가득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마치 어디 한번 발버둥 쳐보시지라고 말하는 듯 했다. 강유진은 인근 건물 옥상에서 저격총의 스코프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방아쇠 위에 놓여 있었다. 지금이라도 방아쇠를 당기면 최동훈을 저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곧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분노와 무력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윤태석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치밀하고 잔인한 독사였다. 그는 자신의 게임에 들어온 사냥꾼을 이제 역으로 사냥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후퇴한다. 전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녹음 파일 원본을 사수하고 약속된 A 지점으로 탈출하라. 반복한다. 전원 후퇴하라. 그녀는 무전기에 마지막 명령을 내리고 자신의 저격총을 챙겨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치열한 총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녀의 팀원 몇몇이 부상을 입었다는 비명이 들려왔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합법적인 감찰 활동은 불법적인 함정 수사로 변질되었고 그녀와 그녀의 팀은 기무사의 총구 앞에 놓인 사냥감 신세가 되었다. 윤태석은 이 사건을 군 내부의 불순 세력이 민간인 사업가를 납치하려 한 테러 행위로 조작할 것이 분명했다. 독사의 노름판에 너무 깊이 발을 들였다. 그리고 이제 그 독사가 그녀의 목을 향해 독이빨을 드러내고 있었다. 인천항의 총성은 강유진과 그녀의 팀에게 내려진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다.
치열한 교전 끝에 비수팀은 구사일생으로 포위망을 뚫고 탈출했지만 대가는 처참했다. 팀의 막내였던 젊은 대위가 다리에 총상을 입어 과다출혈로 위중한 상태였고 다른 2명의 요원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무엇보다 뼈아픈 것은 그들이 이제 국가의 공식적인 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아침 뉴스 속보는 온통 그들의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육군 본부 감찰실 소속 장교들, 민간인 사업가 납치 시도 교전 끝에 도주. 군 검찰 강유진 소장 외 10여 명에 대해 이적 행위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 윤태석의 반격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빠르고 강력했다. 그는 언론과 군 검찰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하루아침에 국민 영웅에서 국가 반역자로 전락한 강유진과 비수팀은 이제 대한민국 어디에도 발붙일 곳 없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 서울의 한 낡은 모텔. 강유진은 피 묻은 전투복을 입은 채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부상당한 대위는 비수팀의 의무 담당관에게 응급 처치를 받았지만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다. 제대로 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면 목숨이 위험했다. 팀장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신음하던 대위가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유진은 그의 곁으로 다가가 땀으로 축축한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아니다. 미안해야 할 사람은 나다. 내가 너희들을 사지로 내몰았어.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강철 같던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짙은 고뇌와 자책감이 서렸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대로는 모두 죽습니다. 팀의 최고참인 원사가 침통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들의 모든 통신망은 도청당하고 있었고 은신처는 시시각각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군과 경찰뿐만 아니라 기무사의 비밀 공작팀까지 동원되어 그들을 추격하고 있었다. 강유진은 눈을 감았다.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이대로 잡혀서 불명예스럽게 군 생활을 마감하거나 아니면 마지막 남은 단 한 발의 총알을 적의 심장에 쏘고 장렬하게 죽거나. 그녀는 후자를 선택하기로 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인천항에서 확보한 녹음 파일 원본이다. 그녀는 품에서 작은 SD카드를 꺼내 보였다. 그 안에는 최동훈이 윤태석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범죄 사실을 자랑하던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었다. 이걸 세상에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언론은 이미 그들의 손에 넘어갔어. 믿을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해.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서지혁 부장검사. 과거 국방부와 관련된 대형 비리 사건을 함께 수사하며 그의 강직함과 집요함을 직접 확인했었다. 군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성역 없는 수사를 밀어붙였던 유일한 검사. 호랑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남자. 그를 만나야겠다. 그러면 이 파일을 가지고 윤태석의 숨통을 끊어줄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서지혁 검사에게 접근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미 그들의 얼굴은 전국에 수배된 상태였다. 바로 그때 윤태석이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그는 북한군이 서해 NLL 인근에서 도발을 감행했다는 긴급 정보를 군 전체에 타전했다. 물론 그것은 그가 기무사를 시켜 조작한 가짜 정보였다. 그는 이 가짜 위기를 빌미로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군 전체의 진돗개 하나를 발령시켰다. 최고 수준의 비상경 개태세였다. 이제 군의 모든 병력 이동과 작전 통제권은 사실상 합참의장인 그의 손에 들어왔다. 그는 이 권한을 이용해 강유진을 추격하는 병력을 몇 배로 증강시켰다. 그리고 언론의 강유진 소장이 북의 사주를 받아 군사 쿠데타를 기도하고 있다는 끔찍한 프레임을 씌웠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강유진은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금부터 내 마지막 명령을 내린다.
그녀의 말에 지쳐있던 팀원들의 눈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나를 제외한 전원은 모든 무기와 장비를 버리고 즉시 투항하라. 팀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요원들이 경악하며 반발했다. 이건 명령이다. 너희들은 내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지금 투항하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어. 하지만 나와 함께 있다가는 모두 반역죄로 사형을 면치 못할 거다. 너희들에게는 가족이 있잖아. 이제 그만 가족의 곁으로 돌아가.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가에는 희미한 물기가 어려 있었다. 저는 끝까지 팀장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부상당한 대위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애쓰며 외쳤다. 다른 요원들도 모두 동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생사를 함께하기로 맹세한 전우였다. 강유진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 싸움은 나 혼자서 끝낸다. 이것이 너희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그녀는 팀원들이 반박할 틈도 주지 않고 SD카드를 챙겨 홀로 모텔방을 나섰다. 복도를 나서는 그녀의 등 뒤로 팀원들의 울음 섞인 외침이 들려왔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국가의 적, 군의 반역자, 그리고 수만 명의 추격자들에게 쫓기는 외로운 늑대. 그녀는 어둠 속에서 공중전화 박스를 찾아 들어갔다. 그리고 기억에 의지하여 서지역 검사실의 직통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무뚝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지역입니다. 나다 강유진.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서지역 검사는 그녀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다. 지금 온 나라가 당신을 찾고 있는 거 압니까? 알고 있다. 그래서 전화했다. 당신에게 넘겨줄 물건이 있다. 대한민국 군의 심장을 썩게 만든 암덩어리를 도려낼 수 있는 아주 날카로운 메스다. 하지만 이걸 당신에게 넘기는 순간 당신 역시 위험해질 거다. 어쩌면 당신의 검사 인생이 끝날지도 몰라. 그래도 감당할 수 있겠나? 강유진의 질문에 수화기 너머의 서지역 검사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이내 호랑이라는 별명에 걸맞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메스든 폭탄이든 가져와 보시오. 썩은 고름은 검사든 군인이든 누군가는 반드시 짜내야 하는 것 아니겠소. 강유진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아직 이 나라의 정의는 살아있었다. 내일 정오 합참본부 대회의실. 윤태석이 주관하는 전군 지휘관 회의가 열린다. 그곳에서 모든 것을 끝낼 거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계획을 밝혔다. 그것은 계획이라기보다는 자살에 가까운 도박이었다. 적의 심장부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오직 두 개의 길만이 남아 있었다. 적의 목을 베고 영웅으로 죽거나 반역자로 낙인 찍힌 채 비참하게 죽거나. 어느 쪽이든 그녀의 마지막은 전장이 될 것이 분명했다. 다음 날 정오 서울 용산의 합동참모본부 건물은 철옹성 그 자체였다. 합참의장 윤태석 대장이 직접 발령한 최고 경계 태세 아래 건물 주변은 삼엄한 경비망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정문에는 장갑차가 배치되었고 건물 옥상과 주요 길목에는 저격수까지 자리 잡았다. 윤태석은 강유진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그녀를 반역자로 몰아 사살하기 위한 완벽한 무대를 꾸며 놓은 것이었다. 이 거대한 덫 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것은 나방이 불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자살 행위였다. 바로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정문을 향해 다가왔다. 헌병들이 총을 겨누며 차를 막아섰다. 정지. 신원을 밝혀라. 차창이 내려가고 날카로운 눈매의 사내가 자신의 신분증을 내밀었다. 대검찰청 부장검사 서지역.
헌병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민간인, 그것도 검찰의 고위 간부가 이 비상시국에 무슨 일인가. 합참의장님께 긴급히 보고드릴 국가 안보 관련 사안이 있습니다. 길을 비켜주십시오. 서지혁 검사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헌병들은 상부에 보고한 끝에 마지못해 차단기를 올렸다. 윤태석은 이미 서지혁이 강유진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그를 막지는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덫 안으로 끌어들여 강유진의 공범으로 함께 엮어 제거할 심산이었다. 서지혁의 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동안 건물의 다른 한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건물의 거대한 환풍구 덮개가 소리 없이 열리고 검은 작업복 차림의 한 인형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강유진이었다. 그녀는 합참 건물의 설계도를 완벽하게 외우고 있었다. 서지혁이 정문에서 모든 시선을 끄는 동안 그녀는 가장 허술한 루트를 통해 침투하는 데 성공한 것이었다. 그녀는 차가운 환풍구 통로를 기어갔다. 아래에서는 군인들의 분주한 발소리와 무전소리가 들려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의 연속이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최상층에 위치한 대회의실. 윤태석과 군 수뇌부 전원이 모여있는 호랑이 굴의 중심이었다. 같은 시각 대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거대한 테이블에 둘러앉은 육해공군의 쟁쟁한 장군들은 합참의장 윤태석의 분노에 찬 연설을 듣고 있었다. 강유진 소장은 우리 군의 명예를 더럽힌 반역자일 뿐만 아니라 북의 사주를 받아 군사 쿠데타를 기도한 국가의 적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그녀를 발견, 즉시 사살하는 것을 허가합니다. 이는 합참의장인 나의 명령입니다. 윤태석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그 누구도 그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의 권력은 절대적이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벌컥 열렸다. 그 명령 잠시 보류하셔야겠습니다, 의장님. 서지혁 검사가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섰다. 회의실 안의 모든 장군들이 경악하며 그를 쳐다보았다. 윤태석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서 검사,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허락도 없이 들어오는가. 당장 나가지 않으면 군법으로 다스리겠네. 군법 위에 국법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국가 반란죄 및 이적 행위 혐의로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를 수사하러 왔습니다. 서지혁은 윤태석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두 사람 사이에 불꽃 튀는 기싸움이 벌어졌다. 장군들은 숨을 죽인 채 이 초유의 사태를 지켜볼 뿐이었다. 증거도 없이 나를 능멸하는 건가? 강유진이라는 반역자의 말만 믿고 이성을 잃었나 보군. 당장 저자를 끌어내. 윤태석이 소리치자 그의 충직한 부관들이 서지혁에게 다가섰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회의실 구석 대형 스크린 뒤쪽의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인형. 인천항에서 입었던 먼지와 화약 냄새가 밴 낡고 더러운 전투복 차림의 강유진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유령처럼 비현실적이고 충격적이었다. 강유진. 장군들이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경호원들이 일제히 그녀에게 총을 겨누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하지만 강유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수십 개의 총구를 뚫고 회의실 중앙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그녀의 눈은 오직 한 사람, 경악과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윤태석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내 내년이 감히 여기까지. 여봐라. 저 반역자를 당장 쏴 죽여라. 윤태석이 광기 어린 비명을 질렀다. 경호원들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거는 순간 서지혁 검사가 자신의 노트북을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모두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반역자가 누구인지 알려줄 증거입니다. 치지그하는 노이즈와 함께 스피커를 통해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 강유진이라는 미친년 말입니까? 걱정 마십시오. 이미 우리 매형께서 손을 다 써놨습니다. 이 나라 군대는 우리 매형 윤태석 장군님의 손바닥 안에 있으니 안심하시라고요. 최동훈의 오만방자한 목소리. 자신의 처남이 자신의 이름을 팔아 국가 기밀을 흥정하는 그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장군들은 충격과 불신에 휩싸여 굳은 얼굴로 윤태석을 쳐다보았다. 그들이 그토록 믿고 따랐던 살아있는 신화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윤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완벽한 가면을 유지할 수 없었다. 거짓말이다. 저건 조작된 거야. 전현이 나를 모함하기 위해 꾸민 짓이다. 그는 발악하듯 소리치며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을 뽑아들었다. 그리고 그 총구를 강유진에게 겨누었다. 죽어. 이게 같은 년. 탕.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총알은 강유진을 빗나가 그녀 뒤의 벽에 박혔다. 강유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경멸의 눈빛으로 그를 쏘아볼 뿐이었다. 이제 끝났습니다. 윤태석 의장. 아니, 반역자 윤태석. 서지혁 검사가 차갑게 말했다. 윤태석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권총을 회의실 안의 다른 장군들에게 겨누며 외쳤다. 꼼짝 마. 지금 이 시간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모두 반역자로 간주하여 즉결 처분하겠다. 어서 전현과 서지혁을 체포해. 그의 충성스러운 경호원들이 움직이려 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장군들은 혼란에 빠져 있었다. 저 광기 어린 모습의 남자가 정말 자신들이 따르던 합참의장이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그때였다. 테이블 가장 끝에 앉아있던 국방부 장관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번 사태 내내 침묵하며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지만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왔음을 직감했다. 윤태석 대장. 총 내려놓으시오. 그의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의 긴장을 갈랐다. 장관님, 지금 반역자의 편을 드시는 겁니까? 반역자는 당신이야. 더 이상 군의 명예에 똥칠하지 말고 순순히 총을 내려놔. 그것이 군 선배로서 내가 당신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일세. 국방부 장관의 말에 다른 장군들도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말없이 윤태석을 응시했다. 그 눈빛은 더 이상의 복종이 아닌 차가운 심판의 시선이었다. 윤태석은 깨달았다. 자신의 제국이 자신의 손으로 뽑아든 이 작은 권총 한 자루와 함께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크크아 크하하하. 그는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그리고 권총을 자신의 관자놀이에 가져다 댔다. 나를 심판할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뿐이다. 그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강유진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테이블을 박차고 날아올라 그의 손목을 꺾어 총을 떨어뜨리고 그대로 그의 복부에 강력한 팔꿈치 공격을 꽂아 넣었다. 컥! 윤태석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강유진은 그의 위에 올라타 그의 얼굴에 차가운 분노의 주먹을 내리꽂았다. 내 놈의 목숨은 내가 그토록 경멸했던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마. 그리고 내 놈이 짓밟았던 수많은 젊은 군인들의 이름으로 가장 고통스럽게 단죄해주지. 그녀는 쓰러진 윤태석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곧이어 달려온 헌병들이 대한민국군 서열 1위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을 맺었다. 그 후 대한민국은 경랑에 휩싸였다. 윤태석과 그의 부패 카르텔에 대한 진상이 모두 밝혀지자
국민들은 경악했고 분노했다.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고 군에 대한 역사상 유례없는 고강도의 개혁 작업이 시작되었다. 강유진은 모든 혐의를 벗고 국가 영웅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녀의 비수 팀원들 역시 모두 명예를 회복하고 훈장을 받았다. 부상당했던 대위도 무사히 회복하여 그녀의 곁으로 돌아왔다. 정부는 그녀에게 군의 개혁을 이끌 중책을 제안했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사양했다. 제가 있을 곳은 책상이 아니라 병사들의 곁입니다. 몇 달 뒤 봄이 찾아온 강원도 양구. 혹독했던 겨울의 눈이 모두 녹고 산과 들에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백두산 부대는 과거의 오명을 벗고 가장 투명하고 강한 부대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 소장 계급장을 단 강유진은 새로 보급된 전투복을 입은 젊은 병사와 함께 비무장지대 철책선을 걷고 있었다. 그녀는 국방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최전방 사단장으로 부임하는 것을 자청했다. 장군님, 필승의 신념 불굴의 투지로 백두산 통일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곁을 걷던 젊은 병사가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눈은 존경과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강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리고 저 멀리 봄 기운이 아련하게 피어오르는 북녘 땅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군인이라는 이름의 자부심을 안고 더 이상 불의에 눈물 흘리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려 했던 군복의 진정한 무게였다. 심판의 별은 조용히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다.